RTM을 이용한 그 PCB 아트웍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PCB 아트웍을 들어가기 전에 아트웍에 대한 기본 규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우팅 작업 전에 배치를 할 때는 최대한 교차점이 없도록 배치를 할 때 그 교차점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 때는 스위칭 노이즈가 큰 파워부와 민감한 신호부는 적절히 분리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 높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는 전류에 맞게 배선 두께를 굵게 하거나 폴리곤을 사용해야 되며, 비하 또한 전류 용량에 맞게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커플링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해당하는 소자에 반드시 가깝게 해야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그라운드는 가능한 넓고 연속적인 플레인 폴리곤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배선은 최대한 짧게 하고, GDU는 스위치와 가깝게 배치를 진행하고, 하나의 GDU에서 여러 스위치를 동시에 구동할 때는 스위치의 배선 길이를 최대한 대칭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저희 전력전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규칙들이고, 이거 외에도 PCB 아트웍을 할 때는 되게 다양한 설계 규칙이 있고, 이거 회로의 특성과 동작 환경을 고려해서 노이즈, 신호 왜곡 및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볼드치 하는 것들은 전력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트웍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배치를 하면서 보여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대표 이런 회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 이미지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이렇게 파워부의 회로가 따로 있고 신호부의 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워부의 회로는 약 10A 정도가 흐르고, 신호부는 이쪽에서 전류를 센싱 받아서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거나 스위치를 온 오프 하거나 MCU에서 신호를 받는 그런 신호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우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크게 전류가 흐르는 이 파워부랑 신호부는 이 파워부의 노이즈가 타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그라운드를 공유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라운드는 바로 한 번에 덮는 게 아니라 파워부에 최대한 노이즈가 없는 곳에서 신호부와 그라운드를 연결시키도록 해서 파워부의 노이즈가 최대한 신호부에 가지 않도록 구분해서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부는 지금 이렇게 회로 패턴을 보면은 신호부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연결될 때 되게 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워부는 전체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전류 용량에 맞게 이 패턴들도 되게 두껍게 굵직굵직하게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회로 기판을 볼 때 탑면과 바텀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탑면과 바텀면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하 홀을 뚫어서 이렇게 탑면과 바텀면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신호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비하 홀로만으로도 충분히 연결이 되는데, 이 파워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회로의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비하 홀을 충분히 많이 뚫어줘야 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고, 또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패턴 같은 이렇게 신호를 연결해 주는 식이라면은, 그라운드는 이렇게 하나의 연속적인 형태로 패턴을 깔아줘서 그냥 리턴 전류 경로와 전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탑과 바텀면 그라운드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탑면과 바텀면 둘 다 같은 플레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전기적으로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비하나 꼭 이 그라운드가 아니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탑면과 바텀면이 이어져 있는 경우는 적절한 간격으로 비하홀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비하홀이 뚫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에 설명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커플링 바이패스 커패시터라는 걸 그 규칙에서 말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IC 전원 핀 근처에서 순간적인 전류를 공급하고 전원선의 고주파 노이즈 및 전압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패시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회로 같은 거를 많이 보셨으면은 이렇게 소자 근처에 일반적으로 100나노페럿 많이 사용하죠. 100나노페럿과 이렇게 VCC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소자 옆에서 그 커패시터를 배치해가지고, 만약에 이 버컨버터 같은 곳에서 SMPS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 같은 것들은 이 커패시터 경로를 타고 그라운드로 가게 하고, 또 이 소자가 전력을 급하게 당겼을 때 이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압이 드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캡을 배치하면서 그 전압 드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기적으로 회로에서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치해서 이렇게 바로 옆에 배치를 해야지 이 디커플링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재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커플링 커패시터라고도 부르고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회로를 설계한 다음에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렇게 레이아웃 부분이 있고 레이아웃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제조사에서 이 가이드라인대로 배치를 진행하라 라고 하는 설명서기 때문에 그것도 잘 따라서 아트웍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기본적인 아트웍 규칙은 설명을 마치고, 일단은 제가 간단한 회로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배치는 이미 된 상태에서 그 라우팅 작업과 나머지 보드를 그 거버 파일을 뽑아서 외주 업체한테 맡기기 전까지의 작업을 그냥 한번 이 PPT를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회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간단한 LED 구동 회로인데 이렇게 외부로부터 PN 전압을 받아가지고 이 회로가 전기적으로 연결돼서 이거는 LED 구동 드라이버로 그냥 GDU하고 스위치가 같이 통합형으로 있는 소자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에서 전원을 받으면은 이쪽에 LED가 켜지는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PCB 아트웍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PCB 아트웍을 진행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이 업데이트 PCB 다큐멘트 PCB를 통해서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풋프린트 정보가 정확히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풋프린트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외부로부터 다운받은 이 소자들의 정보를 담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컴파일을 하면은 여기서 풋프린트들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풋프린트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면은 디자인 업데이트 PCB 다큐멘트를 진행한 다음에 발리데이트 체인지스, 그리고 이거를 눌러주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쪽에 저희가 아까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이쪽에 소자들이 떴을 테고, 지금은 그 소자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회로에 맞게 잘 배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아까 1번 규칙을 보면은 최대한 교차점이 없도록 잘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회로가 교차하는 부분이 없이 최대한 잘 풀어봤습니다. 이제 아트웍 이거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은, 먼저 이 진행을 하기 전에 이쪽에 단위가 있거든요. Q를 누르면은 밀 단위로 되고, 다시 Q를 누르면 밀리미터 단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니까 이 상태로 진행을 하고, 이거 자동 스냅 기능은 나중에 이쪽에 뭔가 배치를 할 때 자동으로 얘네들이 스냅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 키거나 꺼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들은 그냥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W를 하면은 이렇게 라우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하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쪽에서 탭 키를 누르면은 이 파란색은 지금 바텀면에 있는 거거든요.
탑면에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서 바텀면에 비아울을 거쳐서 올라가고 다시 비아울 거쳐서 탑면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탭을 누르면은 바텀면에 있는 이 VCC라는 얘가 다 선택이 되고, 다시 탭을 누르면은 이게 전체 탭이 다 선택되는 이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층의 레이어를 보려면 Shift S인데, 이거 Shift S Shift S를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바텀면이 안 보이고 탑면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자는 저희가 회로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텀면에다가 소자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소자의 회로의 탑면에 배치를 한다는 거고, 다시 이 드래그 한채 L을 누르면은 이거는 지금 바텀면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이걸 전기적으로 연결하려면은 비하고를 뚫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이거는 끝났고, 이거 아트웍시 알아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라서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표시 및 디자인은, 이거는 제가 일단 배치를 한 다음에 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를 시작할 건데, 먼저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이 실크가 너무 커서 좀 배치를 할 때 불편하기도 합니다. 실크는 말 그대로 전기적 기능이 없는 앤데, 이렇게 실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실크 스크린 크기는 먼저 제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아무거나 디지그네이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한 번에 조절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Find Similar Object를 눌러주고 그냥 OK를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클릭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프로퍼티를 눌러서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 크기를 이렇게 0.9 정도로 하고, 이거는 두께인데 두께도 한 0.1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또 너무 짧죠. 0.15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실크 스크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보드 크기를 먼저 정하면은, 저희가 이 RTUM을 할 때 3번을 하면은 3D 모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3D 모델을 보면은 이 보드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배치한 소자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보드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드 크기를 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보드 크기를 정하려면은 일단 여기 아트웍에서 보드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드 레이어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드 레이어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1번 오른쪽 하단에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에서 뷰 컨피규레이션을 누른 다음에 이쪽에 메카니컬 레이어, 그리고 이쪽에서 Add 메카니컬 레이어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쪽에서 보드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보드 레이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주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미지에서 직사각형 클릭하고 이거를 누르면은, 현재 이거는 바텀면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프로퍼티를 눌러서 보드를 하면은 보드에 대한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 보드를 누른 다음에 디자인에서 보드 쉐이프 디파인 보드 셀렉트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만들려는 보드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저희가 탑면으로 레이어를 할 거니까 하단에서 탑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잘 연결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저는 좀 빠르게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하나의 플레인으로 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연결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플레인에 깔아서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다시 아까 규칙을 좀 설명드리면 EC3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회로도를 봤을 때 그 전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전부 다 이 소자에 가깝게 배치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도 가깝게 되어 있고 EC3도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져서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라우팅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라운드에 대한 패턴을 깐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쪽에 폴리건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폴리건을 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미지만 깐 거고 전체 보드에 깔아주겠습니다. 보면은 넷을 보면 지금 어떤 거랑도 연결이 안 돼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특성을 이제 그라운드로 해서 그라운드에 대한 폴리건을 설정을 해주고 이제 얘를 폴리건을 깔기 위해서 툴에서 폴리건 푸어 셀렉티드 리푸어 셀렉티드를 가면은 이 폴리건을 부을 수 있고 여러 개 폴리건이 있으면은 리푸어 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상관이 없이 아무거나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그라운드에 대해서 전부 패턴이 연결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PPT를 보면은 폴리건의 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주변을 연결해 주는 게 있고 아예 이렇게 주변을 구리로 덮어주는 패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그 이쪽에 얘네들은 저희가 실제로는 그 깔았을 때 납땜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납땜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일부만 연결해주는 형태로 할 수가 있고 고전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소자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동박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의 회로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0.1A 정도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는지 다시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디자인으로 가서 룰로 가서 그 플레인 여기서 이렇게 릴리프로 할 거냐 다이렉트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 셀렉티드 푸어를 하면은 만약에 다이렉트 하면은 얘네가 다 연결된 걸로 바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저희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다 그라운드라고 돼 있는데 잘 보면은 얘네랑 이 위쪽 그라운드랑 이쪽이랑 아예 연결이 전기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그라운드는 이렇게 탑면과 바텀면으로 해줘서 강인하게 이어주는 편인데 그래서 바텀면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폴리건을 깔아서
동일하게 프로퍼티 그라운드를 하면은, 그리고 툴에서 폴리건 리프어 오르 하면은 이렇게 탑면 바텀면에 다 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끼리 전기적으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고립된 부분도 다 전기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리턴 경로 확보도 그렇고 그냥 그라운드 간의 전이차가 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주기로 비하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뚫는 것보다는 여기 스티칭 비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그 탑면과 바텀면이 이어져 있는 패턴에 대해서 얘네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면은 툴에서 비하 스티칭, 애드 스티칭 투 넷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이거 그리드는 비하끼리의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회로마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한 4mm 정도로 진행을 하고, 홀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으로 사용하진 않으니까 0.3, 0.6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홀 사이즈는 진짜로 이 구멍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다이어미터는 이 주변의 동박의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K를 진행을 하면은, 제가 그거를 설정 안 했네요. 네, 여기서 제가 어떤 넷에 할지 방금 설정 안 해서 그라운드로 해서 다시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패턴이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끔씩 보면은 저희가 지금 바텀 패턴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바텀 패턴하고 엄청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비아홀과도 엄청 가깝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비교적 지금 가까운 상태인데 가끔씩 엄청 가깝게 배치가 될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납땜을 할 때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들은 이렇게 지워서 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끼리는 이제 비아홀을 타고 바텀면을 타고 가서 이쪽이랑 그라운드끼리 잘 연결이 된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거를 다 했으면은 이제 디자인 룰 체크라는 걸 해줘요. 저희가 일단 보드를 떠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유효성이 괜찮은지를 체크하는 기능이에요. 디자인 룰 체크를 하면은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기 툴즈에서 디자인 룰 체크를 눌러주면은 지금 저희 일단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같죠? 보니까 얘네들 폴리곤에 대해서 이 비하가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에서 다시 얘네들 리프를 오래 해주면은 아까 저희가 설정한 대로 이렇게 비하 홀이 뚫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룰 체크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른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RT움 자체에서 설정되어 있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규칙들을 저희가 아무것도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클리어런스가 안 맞고 이런 실크랑 마스크도 가깝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총 99개의 오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딱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이런 X자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오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오류를 확인하려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 바이올레이션을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오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 패턴 간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 라는 오류가 있는데, 티움 자체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통 0.254를 기본값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이 패턴 간격은 이거는 실제 소자 패키지를 반영한 건데 그게 0.254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바꿔줘야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미니멈 클리어런스를 0.1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바꿔도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거를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 오류가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짜잘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다 오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실크 솔더 마스크 클리어런스, 이거는 실크 스크린과 이 솔더 마스크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이 뜻이어서, 이것도 저는 한 0.1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0.1 적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한번 지금 오류가 있는 건 알지만 디자인 룰 체크를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디자인 룰 체크를 했을 때 아까 89개였던 게 한 37개 정도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것도 실크랑 그냥 솔더 마스크랑 너무 가깝다. 이거는 한 그러면 0.05 정도로 할까요? 또 동일한 오류가 있네요. 디자인 룰 체크. 그러면 7개로 줄었고, 이거 바이올레이션에 있는 오류들은 디자인 룰 체크를 한번 해줘야지 이게 갱신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실크 투 실크 오류가 또 아직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에 대한 오류인지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류가. 이렇게 다시 마지막으로 디자인 룰 체크를 해주면은 저희가 오류가 다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CB 아트웍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 회로를 끝낼 수 있다. 이거는 3번 키를 눌러서 저희가 완성한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라운드 패턴이 넓게 깔린 거 확인할 수 있고, 비아 홀이나 소자 배치, 패턴 연결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다 해서 아트웍을 하면은 이 파일을 바로 웹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거버 파일이란 거를 따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거버 파일이란 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그대로 보면서 따라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해서 프로젝트에서 PCB 파일 선택 후 파일 패브리케이션 아웃풋 거버 파일을 눌러주면은 밀리미터를 체크하고, 당장 저희가 필요한 정보만, 페이스트 마스크는 보통 체크를 안 하니까 이거는 빼주고, 그 보드니까 보드에 대한 아웃라인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딱 필요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어플라이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보드에 대해서 거버 파일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오른쪽 아래 패널에서 얘를 눌러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파란색 패턴을 안 보고 싶다 하면 잠깐 꺼주고, 빨간색 패턴도 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꺼줘서 이렇게 배치도만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정보들을 담은 거버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 파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드릴 파일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릴 파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아니고, 이 드릴 파일에 대해서 다시 PCB를 눌러준 다음에 파일 패브리케이션 이거 NC 드릴 파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OK를 진행하겠습니다. OK를 하면은 이렇게 아까 저희가 구멍이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은 다 저장을 진행할게요. 다 저장을 진행하고, 이제 아무거나 눌러서 이 익스플로어라는 일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 아웃풋
폴 PCB 프로젝트 2라는 얘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제 이거를 그냥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압축 파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이렇게 PCB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버 파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거버 파일이 잘 됐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버 뷰어라는 게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인터넷에 거버 뷰어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 프로젝트 저희가 만든 거버집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희가 만든 이 거버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B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